박영희가 짐을 풀던 날,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페인트 냄새로 가득했다. 어머니, 이쪽 방이에요. 며느리 윤주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영희는 낡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좁은 복도를 따라갔다. 벽지는 새하얗고 바닥은 반질반질했다. 고향 찜찜 마루의 삐걱거림이 그리웠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좋네. 깨끗하고. 방문을 열자 12평 남짓한 공간이 나타났다. 창밖으로는 다른 아파트 벽면이 보였다. 영희는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손을 쓸었다. 관절이 시큰했다. 여기 수납장이고요. 옷은 이쪽에만 넣으세요. 그리고 윤주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 보였다. 각 서랍에는 흰색 라벨이 붙어 있었다. 속옷, 겉옷, 양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정리를 잘 해놨구나. 저녁 시간, 영희는 부엌에 들어섰다.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거울처럼 빛났다. 그녀는 장독에서 가져온 된장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니, 된장찌개 끓이려고. 윤주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영희의 손에 든 된장통을 향했다. 아, 그건 제가 사둔 된장 있어요. 마트 제품이라 더 위생적이에요. 영희는 천천히 자신의 된장통을 내려놓았다. 통 겉면에 묻은 흙자국이 보였다. 그래, 그게 낫겠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영희는 고향에서 가져온 젓갈통을 냉장고에 넣었다. 까나리 액젓, 새우젓, 오징어젓, 김치를 담글 때 쓰던 것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냉장 강고를 열자 젓갈통이 사라져 있었다. 윤주야, 내가 넣어둔 젓갈, 그거요? 윤주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냄새가 너무 나서 밀폐 용기에 옮겨뒀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은 젓갈도 다 사서 쓰잖아요. 굳이 그런 걸...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가 담근 김치에는 그 젓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데. 김치도 사 먹으면 되죠. 요즘 김치 정말 잘 나와요. 윤주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벽이 있었다. 영희는 그 벽을 느꼈다. 투명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영희는 아들 얼굴을 보자 안도감이 들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낸다. 저녁 식탁에서 윤주가 샐러드를 내놓았다. 양상추와 토마토, 그리고 발사믹 드레싱. 영희는 젓가락으로 양상추를 집으려다 포크를 들었다. 어머니도 건강 생각하셔야 해요. 나이 드실수록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한대요. 그래, 맞는 말이네. 영희는 씹기 힘든 양상추를 천천히 씹었다. 정우가 말했다. 엄마, 여기 적응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윤주가 잘해주니까. 윤주가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도 든든해요. 그날 밤 영희는 자기 방에서 천장을 보고 누웠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고향집의 노란 백열등이 그리웠다. 다음 날 영희는 부엌에서 호박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호박을 얇게 썰고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입혔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어머니! 윤주의 날카로운 목소리. 영희가 돌아보자 윤주가 서 있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에 다 배요. 환기하셨어요? 미안, 환기... 윤주가 후드를 최대로 켜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영희는 부친 전 몇 개를 접시에 담았다. 정우가 호박전 좋아해서. 정우 오빠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름진 음식은. 윤주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영희는 그 뒤를 알 수 있었다.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주 금요일 영희는 작은 김치통을 들고 부엌에 섰다. 고향에서 담가온 갓김치였다.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윤주가 나타났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갓김치야. 조금만 가져왔어. 윤주가 김치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젓갈 냄새가 너무 나요. 그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에 박혔다. 젓갈 냄새.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희의 손맛이었고 세월이었고 정성이었다. 그래, 냄새가 나는구나. 영희는 김치통을 다시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영희는 김치통을 침대 밑에 숨겼다. 마치 어린아이가 보물을 숨기듯.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서울 온 지 열흘째. 깨끗하고 좋다. 윤주가 살림을 잘한다. 정우도 잘 지낸다. 나도 잘 지낸다. 펜을 놓고 다시 집어들었다. 젓갈 냄새가 난다고 한다. 내게서도 그 냄새가 날까? 영희는 자신의 손을 코에 대보았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온몸에서 젓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영희는 불을 끄고 누웠다. 형광등이 꺼진 뒤에도 잔상이 남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지 사흘째. 박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소파 끝 모서리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쿠션은 정확히 45도 각도로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다. 어머니,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윤주의 목소리였다. 영희가 고개를 들자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하얀 찻잔, 하얀 받침,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다. 고맙다. 영희가 찻잔을 들었다. 녹차였다.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윤주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쿠션 좀 바로 놓아주실래요? 제가 각도를 맞춰놨거든요.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쿠션에서 몸을 떼었다. 쿠션이 원래 각도로 돌아갔다. 미안, 내가 또... 괜찮아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날 오후, 영희는 자기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정우 목도리를 짜려던 참이었다. 빨간 털실이 바늘 사이로 엮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어머니, 뭐 하세요? 목도리 짜려고. 윤주가 털실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털날림이 심해요. 정우 오빠 비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영희의 손이 멈췄다. 맞았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었다. 하지만 목도리 하나쯤은... 그래,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영희는 뜨개질 도구를 가방에 넣었다. 반쯤 완성된 목도리가 구겨졌다. 윤주가 나가고 영희는 창밖을 보았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숨이 막혔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윤주가 준비한 저녁은 퀴노아 샐러드와 구운 닭갑사슴살이었다. 엄마, 입맛에 맞아요? 정우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건강에 좋은 음식이네. 하지만 퀴노아는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서걱거렸다. 영희는 물을 자주 마셨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소화가 안 돼요. 윤주의 충고였다. 영희는 더 천천히 씹었다. 너무 천천히 씹어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다. 식사 후 영희가 설거지를 하려 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영희는 접시를 들었다. 하지만 윤주가 다가와 부드럽게 접시를 가져갔다.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그게 더 위생적이에요. 영희의 손이 허공에 떴다. 할 일을 빼앗긴 손. 그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영희는 베란다에 나가려 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베란다 문은 잠겨 있었다. 윤주야, 베란다가... 안전 때문에 잠궈놨어요. 요즘 아파트에서 사고가 많다고 해서요. 그런데 화분은 벌레가 생겨요. 그리고 흙 때문에 베란다가 더러워져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잠긴 베란다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손에 닿지 않는 하늘. 그 주 목요일, 영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었다. 주인공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이 나왔다. 영희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었다. 어머니, 볼륨 좀 줄여주세요. 윤주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재택근무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영희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줄였다. 10에서 5로. 그리고 다시 3으로. 이제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자막만 읽었다. 이어폰 쓰시는 게 어때요? 윤주의 제안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윤주의 키보드 소리만 딸깍딸깍 들렸다. 영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속옷, 겉옷, 양말. 모든 것이 라벨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고향 친구들 번호.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벽이 얇아서 통화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벽에 반사되었다. 영희는 창문을 열려 있지만 안전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10cm 이상 열리지 않았다. 저녁 8시, 정우가 퇴근했다. 영희는 아들 얼굴을 보고 반가움을 느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정우가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다. 윤주가 잘해주죠? 그럼 잘해주지. 또 거짓말이었다. 아니, 어쩌면 거짓말은 아니었다. 윤주는 나름의 방식으로 잘해주고 있었다. 단지 그 방식이 영희를 숨막히게 할 뿐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꿈을 꿨다. 고향집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꿈. 구수한 냄새가 났다. 정우가 어린아이처럼 엄마 배고파 라고 했다. 영희는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3시였다. 목이 말랐다. 영희는 살금살금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다. 그때 불이 켜졌다. 어머니? 윤주였다.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물 마시려고... 제가 방에 물 놓아드릴게요.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영희는 컵을 내려놓았다. 윤주가 물병을 들고 영희의 방까지 따라왔다. 여기요. 이제 밤에는 나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영희는 침대에 앉아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왠지 눈물도 함께 삼켜지는 것 같았다. 아침이 되었다. 영희는 거울을 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혼잣말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녀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영희는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 낡은 니트 스웨터가 걸려 있었다. 30년 전 정우가 태어났을 때 손수 짠 것이었다. 노란색 니트에 곰돌이 무늬. 그녀는 니트를 꺼내 가슴에 안았다. 따뜻했다. 아니, 따뜻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다. 문득 이 니트마저 털날림 때문에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무언가 그녀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노란 니트를 안은 채로 박영희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곰돌이 무늬의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실밥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정우가 3살 때 이 니트를 입고 엄마 곰돌이라고 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방문이 열렸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윤주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우 어릴 때 입던 거야. 윤주가 다가와서 니트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먼지 냄새가... 이런 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추억이니까. 영희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정리하는 게 어때요? 오래된 물건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윤주가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버리지 않을 거야. 침묵이 흘렀다. 윤주가 말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세탁이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영희는 니트를 옷장 깊숙이 넣었다. 윤주가 나가고 영희는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노라고 말한 것이다.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가 달랐다. 엄마가 오늘 좀 예민하신 것 같던데? 정우가 윤주에게 말했다. 영희는 젓가락을 멈췄다. 내가 언제 예민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윤주가 걱정돼서 말한 거예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정우는 시선을 피했다. 낡은 니트 하나 간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윤주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는 단지 위생을 걱정한 거예요. 정우 오빠 비염도 있고... 비염, 위생, 청결, 정리정돈. 영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단어들 말고는 없니? 이 집에는... 정적이 흘렀다. 정우가 당황한 듯 말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영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에 남은 음식을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2시.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옷장을 열어 니트를 다시 꺼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니트를 만졌다. 그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리해야 돼. 윤주의 목소리였다.
그냥 둬. 엄마가 아끼시는 거잖아. 정우의 목소리. 위생 문제가 심각해. 그리고 어머니도 점점 고집이 세지시는 것 같아.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영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치매라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니트, 내가 몰래 버릴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새벽 첫 차는 5시 20분. 아직 2시간이 남았다. 영희는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노란 니트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곰돌이가 웃고 있었다. 미안해, 정우야. 그녀는 니트에게 말했다. 아니, 30년 전 니트를 입던 아들에게 말했다.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간다. 남해로. 새벽 첫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박영희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회색 콘크리트가 점점 녹색으로 바뀌었다. 산이 나타났다. 논이 보였다. 남해까지는 4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우였다.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영희는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 잘 있어.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남해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났다. 짠 냄새, 비린 냄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좋았다. 젓갈 냄새와 비슷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다. 순자가 터미널에 나와 있었다. 영희야! 70년 세월이 묻은 목소리. 영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어이구, 울기는. 와, 울어. 순자가 영희를 꼭 안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윤주의 매끈한 손과는 달랐다. 밥 묵었나? 아니, 알았다.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순자의 집은 바닷가 언덕에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담장.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다. 영희는 장독대를 보자 가슴이 뛰었다. 저게 된장, 고추장, 간장 다 있다. 네가 좋아하는 거. 순자가 웃었다. 영희도 따라 웃었다. 진짜 웃음이 나온 게 얼마만인지. 부엌에 들어서자 가스레인지 위에 솥이 있었다. 압력솥이 아닌 무쇠솥. 밥할게. 앉아있어. 순자가 쌀을 씻었다. 쌀 씻는 소리가 좋았다. 사각사각. 영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긴장이 풀렸다. 나도 도와줄게. 영희가 일어났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파 좀 다듬어. 영희는 파를 다듬었다. 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이 맵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손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쓸모 있다는 것.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영희는 숟가락으로 맛을 봤다. 이 맛이야. 내가 담근 된장이라 맛있지. 두 사람은 밥상에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나물. 소박한 밥상이었다. 영희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천천히 먹어. 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윤주처럼 감시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걱정하는 말투였다. 식사 후 영희는 마당에 나갔다. 텃밭이 있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홈이 있어? 그럼 있지. 순자가 호미를 가져다 주었다. 영희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들어갔다.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흙이 손에 묻었다. 까만 흙, 촉촉한 흙. 영희는 흙을 한 줌 쥐었다. 부드러웠다. 흙 만진 게 얼마만인지. 혼잣말이었다. 순자가 옆에 쪼그려 앉았다. 서울은 어땠어? 숨이 막혔어. 며느리가 구박했나? 구박은 아니고 그냥 내가 없는 사람 취급했어.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늙은이는 짐이라고 생각해.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영희는 호미를 내려놓고 하늘을 봤다. 여기는 좋다. 그래, 여기서 살아. 방 하나 비어 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도망친 것 같아서. 그날 밤 영희는 순잔의 작은 방에서 잤다. 이불은 햇볕 냄새가 났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철썩철썩. 잘 자라 정우야.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인사를 했다. 새벽에 잠이 깼다. 목이 말랐다. 영희는 부엌으로 나갔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윤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환청이었다. 영희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하지만 윤주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젓갈 냄새가 나요. 위생적이지 않아요. 치매 초기일 수도. 영희는 베개를 귀에 댔다. 파도 소리만 듣고 싶었다. 아침이 되었다. 순자가 아침을 차렸다. 미역국이었다. 생일도 아닌데 웬 미역국?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 영희는 미역국을 먹었다. 짭짤하고 구수했다. 하지만 먹으면서도 자꾸 윤주 생각이 났다. 어머니, 나트륨 과다예요. 영희는 숟가락을 놓았다. 왜? 입맛 없어? 아니, 그냥. 순자가 영희를 걱정스럽게 봤다. 영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도망쳤지만 상처는 따라왔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오후에 영희는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영희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봤다. 이게 자유일까? 확실하지 않았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서울 아파트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영희는 켜보았다. 정우의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다.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윤주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 엄마, 사랑해요. 영희는 휴대폰을 모래 위에 내려놓았다. 사랑. 그 말이 무거웠다. 파도가 한 번 더 크게 밀려왔다. 발끝을 적시고 물러갔다. 영희는 생각했다. 상처는 바다로도 씻겨지지 않는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박영희는 순잔의 텃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또 들렸다. 어머니, 흙이 묻었어요. 손 씻으세요. 이번엔 더 선명했다. 영희는 주위를 둘러봤다. 순자가 멀리서 빨래를 널고 있을 뿐이었다. 미쳐가는 건가? 영희는 호미를 던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며칠째였다. 그날 밤 더 심해졌다. 영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손이 멈췄다. 냄비를 들고 있는데 윤주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다.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그랑.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졌다. 영희야! 순자가 뛰어왔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순자야, 나 이상한 것 같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가 영희를 일으켜 세웠다. 무슨 일이야? 자꾸...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언제부터? 여기 온 첫날부터. 점점 심해져.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내일 병원 가자. 남해 읍내병원, 작은 정신과 의원이었다. 의사는 50대 여자였다.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어르신, 어떤 소리가 들리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 목소리예요. 위생적이지 않다. 냄새가 난다. 치매일 수도 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들었던 말들인가요? 네. 서울에서 같이 살 때 매일 들었어요. 그 말들이 어르신께 상처를 주었나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르신, 이건 환청이 아니에요. 네? 기억의 재생산이에요. 트라우마적 기억이 반복해서 재생되는 거죠. PTSD의 한 증상이에요. 영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쉽게 말하면 상처받은 기억이 테이프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 환청과는 달라요.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란 말인가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깊은 상처를 받으셨으니까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며느님도 뭔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강박적 행동 뒤에는 보통 깊은 불안이 숨어 있거든요. 영희는 불안이 숨어 있거든요. 영희는 의사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통제는 두려움에서 나와요. 며느님이 그렇게 모든 걸 통제하려 한다면
그분도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병원을 나온 영희는 바닷가로 갔다. 약봉지를 들고 모래사장에 앉았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며느님도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우였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엄마, 윤주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무슨 일이니?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엄마가 떠난 후로 계속 불안해하다가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윤주가 고백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학대받았대요. 집이 더러우면 맞았대요. 그래서 청결에 집착하게 됐대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도 상처가 있었구나.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건 잘못이지만 윤주도 아픈 아이예요. 영희는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정우야, 내 엄마 윤주 곁에 있어줘. 나는 여기서 좀 더 있을게. 서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영희는 약봉지를 열었다. 작은 알약이 손바닥에 놓였다. 우리 모두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윤주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 아이의 깨끗함은 두려움이었고 나의 젓갈은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펜을 놓고 다시 들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상처는 거리를 두어야만 남을 수 있다. 순자가 문을 두드렸다. 영희야, 약 먹었어? 응, 먹었어. 오늘은 잘 잘 수 있겠어? 그럴 것 같아. 순자가 들어와 영희 옆에 앉았다. 힘들지.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뭘? 상처는 대물림 되는구나. 윤주 엄마가 윤주에게, 윤주가 나에게, 내가 또. 영희는 말을 멈췄다. 나는 정우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까? 순자가 영희의 어깨를 감쌌다.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그날 밤 처음으로 윤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어린 윤주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더러운 집, 화난 엄마, 맞는 아이. 영희는 눈을 감고 그 아이를 떠올렸다. 미안해, 윤주야.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몰랐다. 며느리에게인지, 어린 윤주에게인지, 아니면 자신에게인지. 새벽이 가까워졌다. 영희는 창밖을 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약을 먹은 탓인지 마음이 편안했다. 아니, 편안하다기보다는 텅 빈 것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빠져나간 자리. 그 빈 공간에 조금씩 다른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프고 용서라고 하기엔 너무 이른 그 무언가. 영희는 노란 니트를 꺼내 만졌다. 곰돌이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이었구나. 2달이 지났다. 박영희는 순자네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다. 상추, 깻잎, 고추, 그리고 한 구석에는 젓갈 항아리를 묻었다. 순자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 영희야, 정우한테서 또 연락 왔어? 응, 매주 와. 영희는 휴대폰을 보았다. 정우의 문자. 엄마, 윤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영희는 답장을 보냈다. 다음 달에 보자. 하지만 서울은 아니야. 중간 지점. 대전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한 날 영희는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 가방에는 직접 담근 젓갈 한 병과 노란 니트가 들어있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해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정우와 윤주가 들어왔다. 윤주가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어머니, 윤주가 인사했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우가 먼저 말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너희는? 저희도 적응하고 있어요. 윤주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영희는 윤주를 바라봤다. 나도 알아. 네가 왜 그랬는지. 윤주의 눈이 커졌다. 정우가 말해줬어. 네 어린 시절.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제가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영희는 천천히 말했다. 용서라는 게 꼭 필요할까? 윤주와 정우가 영희를 바라봤다. 우리는 서로에게 독이야. 충격적인 말이었다. 정우가 당황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젓갈 냄새는 네게 공포를 주고 네 청결함은 내게 질식을 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는 반복될 거야. 영희는 가방에서 젓갈병을 꺼냈다. 이거 내가 담근 거야. 정우 주려고. 그리고 윤주를 봤다. 네가 먹을 필요는 없어. 냄새 나니까. 윤주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울지 마.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야. 너무 다른 사람. 영희는 노란 니트도 꺼냈다. 이것도 정우 거야. 네가 싫어하는 먼지 묻은 추억이지. 하지만 내겐 소중해. 정우가 니트를 받아들였다. 손이 떨렸다. 엄마, 정우야, 엄마는 남해에서 잘 지내. 너희는 서울에서 잘 살고. 명절이나 네 생일에 만나자. 그게 전부예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다. 거리가 필요해. 상처가 아물려면. 윤주가 흐느꼈다. 어머니, 저희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노력할게요. 노력하지 마. 그게 더 독이 될 거야. 영희는 일어섰다. 밥은 먹었니?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평범한 한 끼였다. 윤주는 젓가락질이 서툴렀다. 손이 계속 떨렸다. 영희는 물을 따라줬다. 천천히 먹어. 네. 식사가 끝났다. 식당을 나오며 영희가 말했다. 윤주야, 내 어머니, 너도 약 먹고 있니? 네, 잘 먹어. 나도 먹고 있어. 윤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도요? 응, 우리 둘 다 아픈 사람이야. 그런데 함께 있으면 더 아플 거야. 정우가 울먹였다. 엄마, 이게 정말 최선이에요? 영희는 아들을 안았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안았다. 최선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다. 영희는 남해행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정우와 윤주가 보였다. 윤주가 정우 어깨에 기대 울고 있었다. 영희는 손을 흔들었다. 작별이 아닌 또 보자는 인사였다. 남해에 돌아온 영희는 순자네 집 앞에 섰다. 대문 옆에 낡은 간판이 있었다. 순자네 민박집 간판이었는데 글씨가 다 지워져 있었다. 영희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괜찮다. 밥 먹자. 순자가 나와서 물었다. 그게 뭐야? 그냥 내 마음이야.
순자가 웃었다. 이상한 간판이네. 근데 좋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우리는 서로에게 독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지 모른다. 멀리서 그리워하는 사랑. 다가가지 못하지만 잊지 않는 사랑.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윤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정우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떠올랐다. 엄마, 사랑해요. 영희는 답했다. 나도 사랑해. 멀리서.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텃밭에 나갔다.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 있었다.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았다. 흙냄새가 좋았다. 젓갈 냄새도 났다. 항아리에서 새어나온 냄새였다. 이게 내 냄새야. 영희는 더 이상 그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순자가 다가왔다. 아침 먹자. 뭔데? 된장찌개. 영희는 웃었다. 좋지. 두 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된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구수하고 짭짤하고 따뜻한 냄새. 1년 후 정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엄마,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윤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 이름에 엄마가 주신 니트처럼 온기라는 글자를 넣으려고요. 영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짧았다. 축하한다. 건강하게 나아라. 돌 때 보자. 창밖을 보니 바다가 잔잔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빠졌다. 변하지 않는 리듬. 영희는 된장찌개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다. 문득 대문 옆 간판이 보였다. 괜찮다. 밥 먹자. 그것이 그녀가 찾은 평화였다.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 않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그런 평화. 멀리서 순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야, 밥 먹자. 간다. 영희는 걸음을 옮겼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이었다.